병신이라도 정실부인 되는 게 낫지. 죽으면 다 내 거 되잖아.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저녁 8시, 청담동 미르 성형외과 7층 로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8살 상담실장 이선영은 이탈리아산 가죽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큰 소리로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담긴 컵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붉은 매니큐어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래, 맞아. 재벌가 아들이야? 휠체어 타는. 선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롱이 묻어났고 때때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텅 빈 로비에 메아리쳤죠. 갑자기 선영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커피컵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진짜! 선영은 눈을 부릅뜨며 벌떡 일어섰고 치마에 튄 커피 자국을 보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바로 그때 클린마스터 조끼를 입은 청소부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고개를 깊이 숙인 청소부의 목소리는 낮고 겸손했지만 고무장갑을 낀 그 손이 걸레를 쥐는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죠. 선영은 청소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휴지로 옷을 털며 다시 자리에 앉았고 벤치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서는 여전히 통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부모들? 완전 내 편이지. 특히 시아버지는 내가 천사인 줄 알아. 이참에 시아버지도 꼬셔봐. 선영이 깔깔대며 말하자 청소부 아주머니의 손에 쥔 걸레가 순간 멈췄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선영은 어떻게 재벌가의 예비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12월의 차가운 비가 재활병원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거대한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자 휠체어에 몸을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보던 정윤호의 눈동자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6개월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죠. 고속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순간 32살 청년의 찬란했던 미래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때는 그룹 후계자로서 당당히 걸어다니며 수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다리조차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손상이 심각하다며 고개를 저었고 앞으로의 삶은 휠체어에 의존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호는 차라리 그 사고에서 목숨을 잃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재활병원 로비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윤호에게는 그저 흐릿한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혼자 휠체어를 밀며 창가로 이동했습니다. 비에 젖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윤호가 무심코 고개를 돌리자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 단정해 보였고 맑은 눈동자에는 따뜻한 빛이 서려 있었죠. 병원 직원증을 목에 걸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혼자 계시는군요. 이런 날은 더 외로우실 텐데. 선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윤호 옆에 있는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휠체어를 탄 그를 보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어색하게 피해가곤 했는데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했죠. 저도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였죠. 23세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매일 병원과 일터를 오가며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윤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이었죠. 가족들의 위로도 친구들의 격려도 그저 공허하게 느껴졌는데 이 낯선 여성의 담담한 고백은 왠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씨앗은 자라난다는 걸요. 지금은 이 병원에서 일하며 환자분들을 돕고 있고 어머니도 많이 회복하셨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영이 윤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매일 같은 시간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다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지만 점차 윤호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때로는 재활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물리치료는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윤호가 대답하자 선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윤호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언제부터인가 그는 오후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로비로 향했고 선영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사실 윤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인 아버지,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타이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그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선영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처럼 편하게 대해주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선영이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해서 저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윤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만나던 그녀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갑자기 숨이 막혀왔죠. 자신도 모르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선영은 놀란 듯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처음엔 그저 외로워 보이는 환자분을 위로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느새 제가 더 위로받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고백에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윤호의 휠체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두 눈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좋아요. 그녀의 손이 윤호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윤호는 죽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감싸며 전율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윤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던 그녀는 재활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었죠. VIP 병동에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 아들이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으며
매일 오후 3시쯤 로비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다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아낸 선영은 곧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구에게 간호사 복장을 빌린 뒤 그 병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한 것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로비에 나타난 것도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털어놓은 것도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 번에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그녀는 순진한 재벌가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완벽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다가갔던 것입니다. 로비의 커다란 시계가 4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윤호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며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윤호는 그녀의 품에 기대며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올지 그때의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윤혼의 대저택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3개월 전 병원 로비에서 처음 만난 이후 선영과 윤호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오늘은 드디어 그녀를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이었죠. 거실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는 가운데 회장 부부는 긴장된 표정으로 아들이 데려올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들어온 윤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선영은 베이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단아한 모습이었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맛자락과 최소한의 화장만 한 얼굴은 청순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호 씨를 돌보고 있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회장의 아내인 서정란은 선영의 첫인상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과는 달리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무엇보다 아들의 표정이 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고 이후 죽은 사람처럼 지내던 윤호가 이제는 웃음을 되찾았으니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천사예요. 윤호가 수줍게 말하자 선영은 겸연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온 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재활병동에서 환자분들을 돕는 일을 할 뿐이에요. 윤호 씨를 처음 뵀을 때 혼자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을 걸게 되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선영은 놀라운 연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익힌 기본적인 의학 지식에 인터넷으로 급히 공부한 재활 관련 정보를 더해 마치 진짜 간호사처럼 행동했죠. 포크를 들던 윤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자 그녀는 재빨리 알아차리고 물잔을 가까이 옮겨주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분들은 근육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어요.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많이 호전되실 거예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그녀의 설명에 회장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선영은 윤호의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불편해하지 않는지 살피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숙련된 의료진처럼 자연스러웠죠. 윤호 씨는 정말 열심히 재활에 임하고 있어요. 처음엔 의욕이 없었는데 요즘은 물리치료 시간을 기다릴 정도예요. 선영의 말에 정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삶의 의지를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회장도 엄격한 표정을 풀고 선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선영은 시계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온 약통에서 알약을 꺼내 윤호에게 건넸습니다. 저녁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항경련제는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셔야 해요.
사실 그 약은 선영이 성형외과에서 몰래 가져온 비타민제였지만 포장을 바꿔 마치 처방약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윤호조차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죠. 부모님 앞에서까지 자신을 돌봐주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영은 자연스럽게 윤호의 휠체어를 밀며 이동을 도왔고 소파로 옮겨 앉을 때도 능숙하게 그를 부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환자를 돌봐온 전문가처럼 모든 동작이 익숙했죠. 선영 씨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시네요. 우리 아들이 좋은 분을 만났구나. 정난의 칭찬에 선영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윤호 씨가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돕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실된 애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죠.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고객들을 상대했던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타이밍, 손을 잡는 강도, 미소 짓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선영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례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출근해야 해서요. 아니에요.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윤호가 선영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난이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선영은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연기는 필요했으니까요. 윤호가 현관까지 배웅하겠다고 했지만 선영은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하루도 피곤하셨을 텐데 쉬세요. 내일 병원에서 뵐게요. 그녀가 떠난 후 회장 부부는 거실에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요즘 그런 헌신적인 젊은이를 찾기 힘든데. 그러게요. 무엇보다 우리 윤호가 저렇게 밝아진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선영 씨한테 정말 고마워요. 정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의 사고 이후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녀에게 선영의 존재는 한 줄기 빛과 같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택시를 타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완벽했어. 회장 부부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었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선영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날까지 그녀는 완벽한 천사의 가면을 벗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한창인 7월 중순, 정난은 윤호의 방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작은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 밑으로 떨어져 있던 그것은 바로 선영의 것이었죠. 하지만 명함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정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미르 성형외과 상담실장 이선영. 간호사가 아니라 성형외과 상담실장이라니. 정난은 명함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선영은 재활병원 간호사라고 소개했고 가족 모두가 그것을 의심 없이 믿어왔죠. 특히 아들의 재활을 헌신적으로 돕는 모습에 감동받아 이미 마음속으로는 며느리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난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놀러온 선영이 윤호와 함께 정원에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창문 너머로 보였죠. 여전히 다정하게 윤호를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정나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행복해하는데 섣부른 의심으로 그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나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2층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창밖을 내다본 순간이었죠. 정원에서 선영이 50대 중반의 가정부 김 씨와 마주 서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영의 표정은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늘 온화하고 친절했던 얼굴에는 차가운 경멸이 가득했고 턱을 치켜든 자세는 거만함 그 자체였죠. 창문이 열려 있어 대화 내용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면서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정말 한심하네. 가정부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지만 선영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정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직원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품성을 보여준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방금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죠. 며칠 후 저녁 더욱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저녁 7시경 정나는 소화를 시키려고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쐬며 걷던 중 정원 한쪽 정자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그래, 맞아. 병신 재벌 아들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나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휠체어나 밀어주면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지. 재벌가 며느리 자리가 걸려 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선영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평소에 다정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차갑고 계산적인 마치 사냥감을 잡은 포식자의 웃음 같았습니다. 시부모들도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 내가 천사인 줄 알아. 정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꼈던 선영의 본 모습을 보니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호? 그 바보는 나한테 완전히 빠져 있지. 내가 뭘 해도 다 받아줄 거야. 불구가 된 이유로 자존감이 바닥이거든. 내가 조금만 관심 보여줘도 감동해서 어쩔 줄 몰라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 잔인한 조롱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낌을 삼켰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결혼까지만 가면 돼. 그 다음은 뭐 방법이야 많지. 선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나는 급히 몸을 숨기고 그녀가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죠. 정원에는 여름밤의 매미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나는 정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했건만 이건 너무했습니다. 선영이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윤호의 재산과 지위만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아들을 병신이라고 조롱하다니 그 모욕적인 단어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정나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깨우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말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정나는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당장 선영의 정체를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윤호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겨우 삶의 의지를 되찾은 아들이 다시 절망에 빠질까봐 두려웠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정나는 결심했습니다. 선영이라는 여자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치기로요. 아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결국 윤호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월요일 새벽 4시 정나는 낯선 유니폼을 입고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클린마스터라는 청소업체에 조끼를 걸친 그녀의 모습은 평소의 우아한 사모님과는 전혀 달랐죠. 투박한 옷을 걸치고 메이크업 전문가의 분장으로 완벽하게 감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정나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선영이 일한다는 청담 미르 성형외과와 계약된 청소업체를 알아냈고 거액의 돈을 들여 신분을 위장한 채 일자리를 얻었죠. 재벌가의 사모님이 새벽에 남의 건물을 청소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하자 이미 다른 청소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나는 배정받은 구역으로 향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은 대표원장실과 상담실이 있는 VIP층이었죠.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돈의 힘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걷던 중 상담실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담실장 이선영,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나는 심호흡을 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병원이 문을 열기 전이라 건물 안은 고요했고 청소하는 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원장실의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선영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블라우스의 단추가 어긋나게 채워져 있었고 치마는 구겨져 있었으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정나는 청소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선영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복도에 청소아 주머니 한 명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급하게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립스틱이 번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넘기는 그 모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명백했죠. 잠시 후 대표원장실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 느긋한 표정으로 나왔는데 그의 와이셔츠 역시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선영은 교태를 부리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내일도 일찍 만날까? 대표원장의 나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후 대표원장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정나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쥐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아들과 교제하면서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오전 8시가 되자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나는 간호사 휴게실을 청소하던 중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선영 언니 또 새벽부터 있었나 봐. 원장님이랑 둘이서? 대놓고 그러니까 다들 알지.
젊은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정나는 청소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그러니까 능력은 없으면서 상담실장 자리는 꿰차고 있잖아. 맞아. 전에 있던 실장님은 간호사 출신이었는데 선영 언니는 그냥 말만 잘하는 거지. 원장님 덕분에 자리 지키는 거야. 원장님 부인이 알면 난리 날 텐데. 간호사들의 대화를 통해 정나는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전혀 없었고 오직 대표원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상담실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병원 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니 그녀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인 목요일 오후 병원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난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중반의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남편 어디 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여자는 거침없이 대표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대표원장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이선영, 나와. 내 남편이랑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부인이 상담실 문을 쾅 하고 열어젖혔습니다. 마침 상담 중이던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어난 척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무슨 일이냐고? 내가 내 남편을 꼬셔서 이 짓을 하고 있으면서 부인의 고함에 병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환자들도 놀라서 복도로 나왔고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구경했죠. 정난도 청소도구를 든 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선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부인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 내가 새벽에 우리 남편한테 보낸 문자 다 있어. 호텔 예약 내역도 있고. 선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고 말했죠. 그건 업무상. 업무? 새벽 2시에 무슨 업무야? 내가 무슨 연예인 매니저야? 결국 대표원장이 나와서 부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뺨을 때리고 선영에게도 달려들려 했죠. 보안 직원들이 출동해서야 겨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나는 청소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선영이라는 여자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의료 자격증도 없이 상담실장이 되었고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며 동시에 아들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일주일 동안의 위장 근무를 통해 정나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휴대폰에는 몰래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죠. 선영이 대표원장실에서 나오는 모습, 간호사들의 대화, 부인이 찾아와 소동을 벌이는 장면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나는 서재에 앉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들에게 진실을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윤호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아니면 더 늦어. 결혼하기 전에 막아야 해. 정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만간 가족회의를 열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비록 아들에게는 잔인한 일이겠지만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처럼 앞으로 펼쳐질 상황도 결코 밝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9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 6시 정나는 여전히 청소부로 위장한 채 성형외과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족회의를 열기로 마음먹은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자 했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직원들이 하나둘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로비는 점차 한산해졌습니다. 로비의 대형 유리창으로 석양이 비스듬히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정란이 로비 한쪽을 청소하던 중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영이었죠. 선영은 커피를 들고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고 곧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란은 로비를 청소하는 척하며 점점 선영 쪽으로 가까이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선영은 통화에 열중한 나머지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죠.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로비에서는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들렸습니다. 그래, 맞아. 재벌가 아들이야. 휠체어 타는. 선영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석양에 물든 그녀의 옆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입가에 걸린 차가운 미소는 잔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영의 손이 미끄러지면서 커피컵이 기울어졌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바닥에 엎질러졌고 선영은 작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아, 진짜. 정란은 재빨리 청소 도구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죠. 선영은 휴지로 옷에 튄 커피를 닦느라 정신이 없었고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란이 바닥을 닦는 동안 통화는 스피커폰 상태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괜찮아? 무슨 소리야? 전화기 너머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엎질렀어. 아무튼 내가 하던 얘기 들어봐. 정란은 바닥을 닦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순간이었죠. 유부남은 한계가 있어. 조강지처가 버티고 있으니 죽어도 재산 못 받아.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죠. 대표원장, 그 영감은 그냥 지금 누릴 거 누리는 거야. 자리 유지하고 용돈이나 받고.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지. 친구가 무언가 물었는지 선영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신이라도 정실부인 되는 게 낫지. 죽으면 다 내 거 되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란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잔인한 말이었죠. 아들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듯한 그 표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란은 꾹 참고 계속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시부모들, 완전 내 편이지. 특히 시아버지는 내가 천사인 줄 알아. 내가 남자 구워 삶는 법은 빠삭하잖아. 이참에 시아버지도 한번 꼬셔봐. 선영의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 웃음은 승리자의 것이었죠. 재산이 얼마냐고? 어마어마하지. 그룹 전체는 아니어도 개인 재산만 수천억이야. 장애인 아들 걷어줬으니 미안해서 더 많이 줄걸? 정란은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선영이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들의 장애까지도 이용할 거리로 생각하다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연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 휠체어 밀고 약 먹여주고 재활운동 도와주고 진짜 토 나올 것 같을 때도 있어. 선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지. 재벌가 며느리 자리가 걸려 있는데 일단 결혼만 하면 그 다음은 시간 문제야. 통화가 끝나갈 무렵 선영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불구한테 젊은 여자가 평생 매여 살 순 없잖아. 적당한 시기에 이혼하든지 아니면
뭐,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정나는 전율했습니다. 선영의 말에는 섬뜩한 암시가 담겨 있었죠.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을 넘어 아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정나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죠. 로비에는 커피 향과 함께 선영이 남긴 아기가 진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나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쉽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었죠.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니 다행히 선영의 통화 내용이 대부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정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 충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선영이라는 악마로부터 아들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생활과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더 있어야 아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자. 완벽하게 준비해서 단번에 끝내야 해. 정나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더 선영을 관찰하고 그녀의 이중생활에 대한 증거를 더 수집하기로 했죠. 아들을 설득하려면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것처럼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정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을 껐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으는 그날까지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8시, 정나는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선영의 오피스텔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한 이곳은 월세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곳이었죠.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이것만 봐도 선영의 수입원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난이 퇴근 후 선영을 미행하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은 별다른 수확이 없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오피스텔 입구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중 한 중년 남성이 선영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약 1시간 후인 9시경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고 셔츠는 바지 밖으로 반쯤 나와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퍼를 올리고 바지춤을 추스르며 허둥지둥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나는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날 밤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0시경에는 젊은 남자가, 12시경에는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선영의 오피스텔을 드나들었죠. 모두 들어갈 때는 번듯한 모습이었지만 나올 때는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정나는 역겨움과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흘 후인 토요일 오후 4시 정나는 다시 선영의 오피스텔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초라한 차림의 60대 남성이 오피스텔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의 옷은 낡았고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그 남성을 노려보고 있었죠. 정난이 차창을 살짝 내리자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왔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선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초라한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 했죠. 선영아, 아빠가 정말 급해서 그래. 이번만. 아버지였습니다. 정나는 놀라서 숨을 멈췄죠. 선영은 아버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거지 같은 인간이 또 돈 달라고 왔어? 창피해서 못 살겠네, 정말. 그 잔인한 말에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매몰차게 말했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선영은 핸드백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버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돈은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었죠.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서 정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내가 재벌가에 들어가면 당신 같은 거지랑은 상관없어질 거니까. 선영은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터덜터덜 걸어갔죠. 정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선영이 불쌍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정나는 선영이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청담동의 고급 바를 찾았습니다. 미리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선영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다고 했죠. 정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구석 자리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선영은 5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비싼 샴페인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죠. 정나는 녹음기를 켜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영이 너 진짜 대단해. 재벌가 아들이라니. 친구 중 한 명이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샴페인을 홀짝였죠. 뭐가 대단해. 병신인데. 그녀의 말에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나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잖아. 그 집안 재산이 얼마야? 어마어마하지. 내가 며느리만 되면 평생 호의호식이야. 선영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불구랑 사는 게 쉽겠어? 평생 휠체어 밀어줘야 하는데. 다른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선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가족들 완전 호구야. 특히 시아버지는 내가 천사인 줄 알아. 간호사 코스프레 완벽했거든. 친구들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 윤호와 그의 가족은 그저 조롱거리일 뿐이었죠. 근데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겠어? 당연하지. 윤호는 이미 나한테 푹 빠져 있어. 곧 프러포즈 할 것 같던데. 선영의 자신만만한 대답에 정나는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성형외과로 돌아온 월요일, 정나는 마지막으로 선영의 상담 수법을 관찰했습니다. 상담실 옆 대기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엿들었는데 선영은 젊은 여성 환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거에게 성형수술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거울 보면 한숨 나오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 얼굴 예쁘잖아요. 고객님도 수술하면 저처럼 될 수 있는데 뭘 망설이세요? 하지만 1,000만 원이 넘는 돈은. 환자가 망설이자 선영은 더욱 교묘하게 압박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기회예요. 대출도 가능하고 할부도 됩니다. 오늘 결정하시면 특별히 할인도 해드릴게요.
결국 그 환자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한 사람의 인생을 빚더미에 앉힐 수도 있는 결정이었지만 선영에게는 그저 실적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정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선영이라는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남자들에게 몸을 팔며 환자들을 속이고 윤호와 그의 가족을 조롱하는 이런 여자가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정나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들이 가득한 폴더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히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대저택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난이 급히 가족회의를 소집한 지 30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었죠.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고 윤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수집한 증거 파일이 담긴 태블릿을 꼭 쥐고 있었지만 막상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죠.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정난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과 윤호에게 꼭 알려야 할 게 있어서 이렇게 모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이 충격적이어서 더 늦기 전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윤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죠. 회장도 의외라는 듯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선영이가 어쨌는데? 회장의 물음에 정나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첫 번째 증거인 선영의 명함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선영이는 재활병원 간호사가 아니에요. 청담미르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이에요. 윤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말했죠.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지 간호사라고 명확히 말한 적 없어요. 정나는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선영이 새벽에 대표원장실에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오는 사진, 간호사들이 선영과 원장의 불륜관계를 수군거리는 녹음 파일, 그리고 대표원장 부인이 병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동영상까지. 선영이는 유부남인 대표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간호사 자격증도 없었고 그 사람 덕분에 상담실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윤호는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라고요? 새벽에 병원에서 나오는 사진? 야근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대표원장이랑 같이 찍힌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네요. 이걸로 불륜이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정난이 당황하자 윤호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들 수군거리는 거, 그게 증거예요? 병원에서 잘 나가는 사람 시기에서 뒷담화하는 게 하루 이틀 일인가요? 정난은 다음 증거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남자들이 한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윤호는 그것마저 일축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이 선영이 집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어떤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잖아요. 선영이 사는 곳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선영이가 이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어. 그래서요? 친구 집일 수도 있고 다른 볼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런 애매한 사진으로
뭘 증명하려는 거예요? 윤호의 논리적인 반박에 정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히 선영과 그 남자들이 함께 찍힌 사진은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기며 가장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선영이 친구와 통화하며 윤호를 병신 재벌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내용이었죠. 병신이라도 정실부인 되는 게 낫지. 죽으면 다 내 거 되잖아. 선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나는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AI로 목소리 합성하는 거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유튜브만 봐도 연예인 목소리 똑같이 만들어내는 영상 천지예요. 윤호는 휠체어를 어머니 쪽으로 돌리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런 조작된 음성 파일로 선영이를 모함하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격이 떨어질 줄은 몰랐네요. 윤호야, 이 모든 정황을 봐도 모르겠니? 그 여자는 처음부터 너와 우리 집 재산만. 정황이요? 어머니가 보여준 게 뭐가 있어요? 윤호가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휠체어를 탄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격하게 대드는 것이었죠. 흐릿한 사진 몇 장, 출처도 불분명한 녹음 파일,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직원들의 뒷담화. 이게 어머니가 2달 동안 모은 증거라는 거예요? 윤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장애인이 된 아들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게 싫은 거잖아요. 평생 어머니 곁에서 불쌍한 아들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 말에 정나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동안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소부로까지 위장 취업했던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회장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도 정난의 기대와는 달랐죠. 여보,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오? 당신이 선영이를 탐탁치 않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일을 꾸며낼 줄은. 회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우리 윤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적인데. 착한 아이 그만 괴롭히고 이제는 좀 받아줍시다. 회장의 말에 정나는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희생이라고요? 그 여자는 윤호를 이용하고 있어요. 재산만 노리고. 증거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윤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면서도 분노로 가득했죠. 어머니가 보여준 건 추측과 억측뿐이에요. 선영이 성형외과에서 일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에요? 새벽까지 일한다고 해서 불륜이에요? 이딴 엉터리 증거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머니가 더 무서워요. 윤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탐정이라도 고용했어요? 아니면 직접 미행이라도 하셨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야말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령 100번 양보해서 선영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어머니가 가져온 이런 증거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조작해서 사람을 매도하려는 어머니가 더 무서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조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 같은 불구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머니는 제가 평생 혼자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테이블을 짚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회장도 윤호도 모두 선영의 편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그녀의 노력은 오히려 가족 내에서
그녀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정난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태블릿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가려는 순간 윤호가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누군가를 고발하려면 최소한 법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추측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아들의 행복을 망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정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죠. 그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정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손에 든 태블릿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2달간의 노력이 담겨 있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윤호 말이 맞아. 내가 가진 증거는 정말 빈약해. 스스로에게 인정하기 싫었지만 아들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사진은 정황상 의심스러울 뿐이었고 녹음 파일은 진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정나는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선영과 그 남자들이 함께 있는 사진, 동거래 내역, 문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정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증거가 부족해서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선영의 꼬리를 잡을 때까지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화요일 오전 10시, 정나는 청담동의 한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서 있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200평 규모의 이곳은 시가 100억 원이 넘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정난의 관심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멋진 전망이 아닌 검은 가방을 든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거실 샹들리에 안쪽에 하나, 소파 뒤 그림 액자에 하나, 그리고 화분 장식 안에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보안 전문가인 그 남자는 조용히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첨단 초소형 카메라들은 육안으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죠. 정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화질은 4K이고 음성도 선명하게 녹음됩니다. 무선으로 실시간 전송되니까 따로 회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했던 정난이었습니다. 애매한 사진이나 출처 불분명한 녹음이 아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전문가를 고용한 것이죠. 침실로 이동한 전문가는 침대 맞은편 벽에 걸린 대형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이 거울 뒤에는 특수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각도상 침대 전체가 완벽하게 보입니다. 정나는 순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방, 서재, 드레스룸까지 집안 곳곳에 은밀하게 카메라와 녹음기가 설치되었죠. 모든 영상과 음성은 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니까 증거가 사라질 염려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떠난 후 정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원래 윤호의 결혼 선물로 준비했던 아파트였죠.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며 정성껏 고른 곳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의 본성을 폭로하기 위한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흘 후인 금요일 오후 4시 정나는 윤호와 선영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차를 마시자는 명목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거실에 앉은 선영은 여전히 단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난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만 보였습니다. 선영 씨, 바쁜데 불러서 미안해요. 정난은 미리 준비한 대사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옆에서 윤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우리 윤호 챙겨주느라 많이 힘들죠? 그러자 선영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요. 정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의 현관 열쇠였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윤호와 선영 씨가 결혼하면 주려고 준비한 아파트 열쇠예요. 선영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청담동 최고급 아파트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본 듯 했죠. 하지만 곧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너무 과분해요. 아니에요. 우리 윤호가 불편한 몸이니까 미리 가서 살아보면서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해야 할지 확인해주면 좋겠어요. 휠체어 이동이 편한지, 화장실은 안전한지. 정나는 최대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선영 씨가 그곳에서 지내면서 윤호가 생활하기 편하도록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건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한 나의 성의예요. 결혼하면 선영 씨 명의로 넘겨줄게요. 선영의 얼굴에 감동한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탐욕스러운 빛을 놓치지 않았죠. 윤호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선영이를 인정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윤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열쇠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말했죠. 어머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호 오빠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선영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죠. 토요일 오후 선영은 서둘러 청담동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선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번진 탐욕스러운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경 정나는 서재에서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내부의 여러 각도가 선명하게 나타났죠. 선영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구를 쓰다듬고 고가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대박! 이게 다 내 거라니. 선영의 혼잣말이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킹사이즈 침대에 몸을 던졌죠. 팔을 벌리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선영, 너 정말 대단해. 병신 하나 꼬셔서 이 모든 걸 얻다니.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정나는 차분하게 녹화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고 있었죠. 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난이 미리 준비해둔 고급 옷들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친. 이것도 다 진짜야? 선영은 하나하나 옷을 꺼내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밤 10시가 되자 선영은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주시했죠. 나야.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청담동 최고급 아파트. 시어미가 결혼 선물이래.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선영의 대답으로 대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병신이랑 가족들 완전히 내 손아귀에 있어. 선영은 와인셀러에서 고급 와인을 꺼내 잔에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봄에 할 것 같아.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 다음은 뭐 방법이야 많지. 정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아무도 조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영의 얼굴과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긴 영상이었으니까요. 참, 내일 사람들 좀 부를 거야. 이런 좋은 집을 혼자 쓰기 아깝잖아. 선영의 마지막 말에 정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태블릿을 끄고 서재를 나서는 정란의 발걸음에는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담동 아파트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 8시, 선영은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5명의 친구들이 보였죠. 정란은 서재에서 태블릿으로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선영아. 그 집 진짜 대박이다. 한번 구경 가도 돼? 친구 중 한 명이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어 거실 전체를 보여주었죠. 친구들의 감탄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다 내 거야? 미쳤다, 진짜. 선영은 소파에 다시 기대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 안에서 물결쳤죠. 아직 내 거는 아니야. 하지만 곧 될 거야. 시어미가 완전 호구거든. 그녀의 말에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선영도 함께 웃으며 말을 이었죠. 처음엔 의심하더니 내가 눈물 좀 짜고 효도하는 척하니까 완전히 넘어갔어. 이 집도 며느리를 믿는다면서 그냥 줬어. 정란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녹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고화질로 선영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불구라면서? 친구의 직설적인 질문에 선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하지. 일단 결혼은 해야 법적으로 상속권이 생기잖아. 재산 분할도 가능하고. 선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1, 2년 정도 버티면서 돈 빼낼 거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이혼하면 돼. 위자료도 챙길 수 있고.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웃으며 선영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일 뿐이었죠. 월요일 오후 7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선영이 어떤 남자를 아파트로 초대했던 것이죠. 현관문이 열리고 잘생긴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이미 모든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리아, 정말 대단한데? 내가 재벌가를 낚았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남자의 감탄에 선영은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고 선영은 그를 위해 와인을 따랐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나 몸값 비싼 여자야. 한 손에는 와인을 들고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병신은 어차피 오래 못 살 거야. 척수 손상 환자들은 합병증도 많고 그때까지만 참으면 모든 게 내 거지 뭐.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정란은 전율하며 화면을 주시했죠. 아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선영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넌 똑똑해. 그래,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침실로 향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정나는 역겨움에 고개를 돌렸지만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죠. 확실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9시 선영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남자들을 아파트로 불러들였고 마치 비즈니스를 하듯 그들을 상대했죠. 2시간에 한 명씩 정확히 돈을 받고 시간을 정해 만났습니다. 모든 정황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 일하니까 기분이 다르네. 선영이 혼자 남아 돈다발을 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재벌가 며느리 되기 전에 비상금도 좀 모아둬야지. 혹시 모르니까. 목요일 저녁 10시 선영은 또 다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털어놓았죠. 휠체어 밀어주는 척만 하면 평생 돈 걱정 없어. 가족들도 다 내 편이고. 선영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병신이라 그런지 나한테 고마워하기만 해. 자기를 받아준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하거든. 불쌍한 새끼. 그녀의 조롱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과 탐욕만이 가득했죠. 참, 보험도 드러나야겠다. 생명보험 수익자를 나로 해서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나는 확신했습니다. 선영은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을 넘어 아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수집한 증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선영의 얼굴, 목소리, 행동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새벽 2시 정나는 서재에서 일주일간의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명확한 장면들을 선별하여 1시간 분량으로 정리했죠. 선영이 시어머니를 호구라고 조롱하는 장면, 젊은 남성과의 불륜 장면, 돈을 받고 남자들을 상대하는 장면, 그리고 윤호의 죽음을 바라는 듯한 발언들까지. 작업을 마친 정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영이라는 악마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후 3시 대저택의 거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난이 집에 선영을 부르고 가족들을 모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죠. 윤호는 휠체어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선영이 다정한 약혼자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의아한 표정으로 아내를 주시했습니다. 거실 중앙의 85인치 대형 TV는 꺼진 채 검은 화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나는 손에 든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의 떨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정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TV 화면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첫 장면은 선영이 청담동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미가 완전 호구거든. 선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선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그녀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윤호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선영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병신이라도 정실부인 되는 게 낫지. 죽으면 다 내 거 되잖아. 이 말이 나오자 윤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선영은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말은 다음 장면이 나오면서 멈췄습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이었죠. 두 사람이 포옹하고 침실로 향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고화질로 촬영된 영상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화를 참고 있었죠. 윤호는 충격에 말을 잃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이 여러 남자들을 아파트로 불러들여 돈을 받는 모습, 친구들과 만나 윤호 가족을 조롱하는 대화들이 연이어 재생되었죠. 휠체어 탄 병신이라서 내가 받아주니까 감지덕지하더라. 선영의 잔인한 조롱이 거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윤호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드러났죠. 선영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윤호 오빠를 진심으로. 그만. 윤호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이미 다 끝났어. 윤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울부짖었죠. 병신 주제에 뭘 봐라. 그래, 맞아. 난 돈만 원했어. 평생 너 같은 불구랑 살 수는 없잖아. 선영이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죠. 더 이상 천사의 가면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호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일어섰던 것이죠. 오랜 휠체어 생활로 약해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아무런 도움 없이 꼿꼿이 서서 선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영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고 정남과 회장도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나 사실 다리 신경이 살아나고 있어. 아직 제대로 걷긴 힘들지만. 윤호의 고백에 거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재활이 성공적이었지만 일시적인 걸까봐 숨겼어. 혹시나 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윤호는 선영 앞에 서서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의심할 때도 나는 끝까지 너를 믿고 감쌌는데. 선영은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윤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회장이 나서서 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와 명예훼손, 그리고 성매매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요. 정난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고 선영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죠. 그녀는 끝까지 욕설을 퍼부으며 발악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선영이 연행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남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가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고 상처드려서. 정난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괜찮아. 내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해. 회장도 아내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정한 화해의 순간을 맞이했죠. 며칠 후 선영과 대표원장의 스캔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성형외과는 문을 닫았고 두 사람 모두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되었죠. 선영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녀가 꿈꾸던 재벌가의 삶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윤호는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비록 사랑에 눈이 멀어 뼈아픈 경험을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차갑지만 깨끗했습니다. 마치 거짓이 거치고 진실만이 남은 그들의 삶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나는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이 달콤한 거짓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상처가 아물고 난 자리에는 더 단단한 사랑의 뿌리가 내린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